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00명을 넘었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920명, 부상자 수도 3,360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발표한 공식 사망자 수를 589명으로 발표한 지 수시간 만에 300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군 병력과 해외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에 투입되면서 희생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126년 만에 최악의 강진이 일어난 베네수엘라의 피해 현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은 한마디로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한 모습입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강진 피해가 가장 컸던 곳입니다. 날이 밝아 하늘에서 바라본 현장입니다. 고층 아파트들은 벽면이 뜯겨나가 벌집처럼 변했습니다. 두 개동은 아예 아이스크림 녹듯 뭉개졌습니다. 뼈대만 남기고 흘러내린 건물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호텔은 입구 쪽만 남긴 채 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장처럼 변했습니다. 저층 주택이 밀접한 지역은 군데군데 무너졌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한 모습입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차들은 그 순간의 시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장을 찾은 임시 대통령은 피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구조를 다짐했습니다. Estamos acompañando a la familia. Extendemos nuestra solidaridad y esperamos recuperar la mayor cantidad de personas con vida. 베네수엘라 정부는 병원과 쇼핑센터, 주택 등이 완파 또는 크게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과 지하철, 철도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인프라가 대거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은 과거에도 대형 지진이 반복됐던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진원이 얕아서 흔들림이 크게 전달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여진 위험까지 짚어봤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강진이 휩쓸고 간 거리에는 건물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집들은 종잇장처럼 부서져 내려 잔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이번 지진은 왜 피해가 컸을까? 지진은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닿는 지각판 경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분석해보니 2000년 이후 이 일대 규모 6 이상 강진은 대부분 판 경계를 따라 띠 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 경계가 흔들리면서 반복적으로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진원의 깊이입니다. 2000년 이후 카리브해 주변에서 일어난 규모 6 이상 강진의 절반은 지하 20km 이하의 얕은 진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얕은 지진일수록 지표면으로 전달되는 흔들림이 커져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stos son terremotos muy importantes porque son tan superficiales, los primeros 20 kilómetros de la superficie hasta 20 kilómetros de profundidad, en una falla vertical, es donde se está moviendo un bloque con respecto al otro, en la placa del Caribe. 실제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은 2010년 IT 강진과 이번 베네수엘라 강진도 모두 규모가 크고 육지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39초 간격으로 규모 7 이상 강진이 연달아 닥친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앞으로도 강한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진 예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강력한 연쇄 지진의 영향으로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84%이며 규모 6 이상의 여진 확률은 20%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1년 이내로 내다보면 규모 6 이상의 강한 여진 가능성이 51%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노후주택이나 이미 균열이 발생한 건물은 여진이 이어질 경우 추가 붕괴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강진으로 손상된 인프라에 여진 가능성이 커서 피해 지역의 비상 상황은 길어질 전망입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빈곤에 미국의 경제 제재, 최악의 지진까지 그야말로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서 제대로 수습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폭삭 주저앉은 아파트.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잔해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도 잠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시신을 보고 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Tengo palabras. Tengo palabras. 살아남은 사람들은 지금부터가 전쟁입니다. 베네수엘라 인구 약 3천만 명 가운데 2천만 명 이상이 지진 이전부터 이미 빈곤한 상태로 식량과 의약품 조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손실 추정치는 GDP 대비 1%에서 최대 7%. 최악의 경우 약 78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에 달할 수 있어 가뜩이나 취약한 베네수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지진 대응을 지휘할 정부도 출범한 지 반년이 안 돼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Hemos solicitado ayuda internacional. Ya está por aterrizar los primeros rescatistas que llegan de República Dominicana y en las próximas horas llegará. 미국의 오랜 경제 제재에 최악의 빈곤율, 여기에 엄청난 대지진의 재앙까지 베네수엘라는 심각한 삼중고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사건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의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러치, 그라프 귀걸이 등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는 물론 시계와 금거북이, 그림까지. 김건희 씨는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목걸이와 브러치, 디올 가방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었던 대가성과 관련해서도 김 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나토 3종 세트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바세론 시계의 서성빈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형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김건희 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고 공직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고 규정했습니다. 알선수재죄 주체 가운데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는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 공적 의사 결정이 김건희 씨의 사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검에 소환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실제 행동은 전혀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한 것 역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고가의 금품을 챙긴 뒤에도 구매 대행이나 일시적인 차용으로 포장하기 급급했다는 겁니다. 목걸이 진품은 반환한 뒤 가품이 은닉된 채 발견된 정황도 꼬집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의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른바 나토 3종 세트와 관련해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금품을 제공한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고 재판부도 이 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임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6천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미신고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김 씨 측은 검찰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이후 특검이 압수한 목걸이 역시 모조품으로 나타났는데 김 씨 구속심사 직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김 씨에게 목걸이를 건넸다는 자수서와 함께 진품 목걸이를 제출한 겁니다. 목걸이 선물 사위인 박정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결국 김건희 씨의 거짓말이 드러났고 김 씨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됐습니다. 내관매직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나토 3종 세트 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취임 선물이라는 김건희 씨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봉관 회장의 진술과 자수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발적인 인정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이 부분 공소 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지만 결국 중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임승환입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과 김 씨 측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너무 확대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보안 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에서 신경전은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계파 사이 이합집산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떠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원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기본 입장이라면서 별도 법안 없이 국회에 공을 넘기자 이튿날 바로 화답한 겁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허송세월,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김 총리 저격용 메시지를 잇따라냈는데 친명계가 발끈 대신 맞섰습니다.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권 내 소구력이 큰 검찰개혁 이슈 주도권을 놓고 계파 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 전 대표는 보안수사권 불가역적 폐지를 외치며 조국혁신당 등과 범민주 진보연합까지 제안하며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뉴 이재명과 결이 다른 전통 지지층 표심에 대놓고 호소하는 건데 친문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파에 서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적통이다? 글쎄요. 하늘에 계신 그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까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에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40%대로 오차범위 밖 1위를 차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민주당 개딸구애용 제물로 전락했다면서 치명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를 통해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향한 비판과 지도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퇴원 이튿날 곧바로 공개 행보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당내 징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행위 논란들에 대해서 당 윤리위를 통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겁니다. 밀어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당 대표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더는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다며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징계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의 문제고. 장 대표는 또 자신을 향한 비판과 사퇴의 요구는 맹목적인 것이라며 지도부를 흔드는 것이 쇄신이고 혁신인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비판 세력에 대한 징계 의사까지 밝힘에 따라서 당내 한동훈계와 소장파 측의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당도 좀 정비가 지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하고 가열차게 싸우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 과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역할을 또 해야겠다. 원내대표 중심 체제로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당내 분위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혀가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중 정치를 하는 정당의 대표로서 아마 그런 민심이나 혹은 당내 의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실제로 해당 행위를 내세워 비주류 인사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할 경우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을 임의로 배정한 선임안을 국민의힘에 보내 오는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장현주 국회 공보소통수석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공문 발송이었다면서 조 의장은 이달 안에 원구성이 돼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는 긴급회견을 열어 소수당을 무시 압박하면서 국회를 끌고 가겠다는 독재 선언이라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던 이재명 대통령 말은 악어의 눈물이라며 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보고회에서 초대형 국내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등이 포함된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인데 투자 방식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보고회에서 공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와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와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준비한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쭉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시고 논쟁은 더 격화될 걸로 보는데 워낙 규모들이 나오는 숫자들이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서 특히 호남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이 거론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며 정부 구상에 힘을 보탰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야말로 국가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수도권만으로는 AI 시대 반도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호남 충청권 클러스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시장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기업 투자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고 국민 세금은 정권의 정치적 계산을 위한 생색내기 수단처럼 쓰겠다는 것입니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의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메가 프로젝트 공개를 통해 투자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 추이 등을 반영해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오늘부터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름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흐름에 맞춰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이 리터당 150원씩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2차 조정 때 리터당 210원씩 상향 조정됐던 최고 가격은 석 달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인하 결정으로 주유소 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 재고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주유소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 등 여름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7월과 8월 중 쌀과 달걀, 돼지, 고등어 등 가능한 전 품목에 대해 마트별로 할인 행사가 추진됩니다. 3,500억 규모로 1인당 최대 매주 3만 원이 할인 지원됩니다. 달걀의 경우 기존에 특란에 적용된 1,500원 할인이 전 품목 20% 할인으로 확대되고 다음 달부터 미국산을 중심으로 신선난 2억 개가 추가 수입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할인폭이 20kg당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됩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하고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신설됩니다. 세 자녀 가구는 20%, 두 자녀 가구는 10% 할인됩니다. 하반기 전기와 가스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방 공공요금도 하반기 동결 기조하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1년의 대책을 통해 현재 3%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부가 주택 공급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급 속도전의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초구 내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서리풀 지구 개발은 일부 주민 반대가 심해서 개발 방식 협의와 토지 보상 절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핵심 주택 공급 지역인 용산과 과천에서도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서 협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서울 서초구 서리풀 2지구. 국토부가 착공을 2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핵심 공급지인데 주민 반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을에 붙은 현수막엔 멸종 위기 중 서식지다, 강제 수용을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1, 2지구를 합쳐 공공주택 2만 호를 짓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 계획인데 2,000세대가 포함된 2지구를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특히 거셉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보상도 아니고 기존 주거지역을 지켜달라는 존치 개발.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새로 지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려고 들어왔어요. 새로 집을 짓고 집 지은 지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주민들은 정부가 전면 수용 방침을 고수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6월 중으로 제기할 것인데요. 이러한 공공주택 서리풀 2지구에 대한 그 공시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이제 강조할 생각입니다. 국토부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는 설명했지만 향후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소송전까지 예고되면서 초기 행정 절차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서리풀 이외 129 공급대책 핵심 지역도 속도전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가 8,000호까지만 가능하다며 대립 중입니다. 과천 경마장 방첩사 부지는 교통난 등이 예상된다는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두 지역 모두 국토부 계획을 반대했던 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곳이라 각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8,000가구까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0,000가구로 늘려서 발표함으로써 2년 정도 계획이 수년되도록 만든 게 바로 이재명 정부입니다.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실제 착공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반발에 부딪혀 공공주택 공급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지난 2023년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과 관련해 주민감사에 착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성동구 주민 300명은 정 전 구청장이 공무원과 출장을 다녀오게 된 배경과 해당 공무원의 성별을 공문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게 된 경위 등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측은 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록됐다고 지적했고 정 전 구청장 측은 포럼 참석을 위한 공무 출장이었으며 성별 오기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9년 동안 멈춰 있었던 전북 군산조선소가 제이오션 중공업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아 정상 가동을 위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제이오션 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식을 열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이오션 중공업은 군산조선소 인수를 위해 새롭게 설립된 법인인데요.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 등이 지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두고 최근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협정 당사자인 유엔 군사령부는 위반이 아니라며 견해차를 드러냈는데 배경이 뭔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군의 국경선화 작업은 재작년 4월부터 포착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휴전선 요새화를 지시하면서 철책을 쌓고 지뢰를 묻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에는 군사분계선 100m 안쪽 최근접 구간까지 이런 동향이 식별됐는데 국방부도 처음으로 공개 대응에 나섰습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된 완충지대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남북 2km를 비무장 완충지대로 정한 정전협정 1조 1항을 어겼다는 건데 공사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은 물론 남북 간 되돌릴 수 없는 물리적 장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우려가 깔린 반응으로 보입니다. 공사를 지금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분계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북한과 소통 창구가 닫힌 상황에서 군 당국은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 사령부의 개입도 촉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유엔사의 견해는 다릅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지 않는 한 북쪽 비무장지대에서 공사를 하든 방어 목적의 지뢰를 묻든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화기나 드론 전력을 동원한 사실도 없는 거로 확인됐다며 한국군이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하는 정비 작업과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이 재작년 10월부터 남측과 연결 도로를 차단하고 철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 개입하지 않는 배경엔 이런 소통 창구를 계속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유엔사는 중립적 입장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이 DMZ들을 관리하기를 지금 희망하는 것 같아요. 방어적 성격이라고 해도 군사분계선의 국경선화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착화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유엔사가 지금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경우 정부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효력을 1년 연장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내 무기급 핵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이 있고 북한 정부의 행동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계속 가하고 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공격용 드론을 발사한 것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들을 향해 최소 4대의 공격용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드론 가운데 한 대는 고가의 화물선을 정통으로 타격해 상부 갑판을 명중시켰고 미군이 나머지 드론 3대를 격추했다면서 명백히 어리석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경고와 화물선 피격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박 추적 플랫폼 케플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일 유조선을 포함한 선박 4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고 절반이 오만 해안을 따라가는 남쪽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이어 26일 오후 기준으로 추가로 29척이 해협을 지났는데 그중 17척이 오만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지난 25일 오만 해안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싱가포르 선적 화물선이 공격받았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신고했음에도 상당수 선박이 오만 항로를 이용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40일 작전을 선포한 직후 러시아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개전 이후 크림반도를 겨눈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는 분석 속에 크림반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또다시 러시아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가했습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해군 함정과 방공 레이더를 비롯해 모스크바와 벨고로드, 크루스크 등지에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드론 660기를 격추했다고 밝혔는데 전쟁 발발 후 크림반도를 겨눈 최대 규모의 드론 공격이라는 외신 평가도 나왔습니다. 크림반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Поэтому прошу опять же всех соблюдать спокойствие и доверять только проверенным источникам информации. Вместе мы прорвемся. 이번 공습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국의 40일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보안국이 주도하는 장거리 드론 공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하는 동시에 모스크바와 크림반도를 겨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도 키이우와 자포리자, 수미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부상자가 잇따랐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작전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러시아 에너지 부문 추가 제재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가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중재 의사를 재확인했지만 중동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 이제 막 본격화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가 포로로 잡힌 북한군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지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한군 국내 송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무슨 하면서 종래가 이거 대한민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북한군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국내 송환 의지를 밝힌 상황.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1년 반이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입니다. 국제사회도 북한군 포로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North Korean POWs in Ukraine is obviously very clear when it comes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pplies, and it means proper treatment, including the obligation not to send them back to areas where they could be ending up with harm. 그러는 사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에 유독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만 줄기차게 송환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영웅시하는 파병 군인들이 포로로 잡힌 뒤 한국으로 귀순하는 일만은 막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 포로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장관 회담이 다음 주 국내에서 열립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다만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전격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만큼 당장 북한군 포로의 운명이 결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 중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한 대북지원사업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도 연어 술자리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인데 배심원단은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한 걸 두고 자신의 재판이 아닌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며 수원지방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이 기존 판례 입장과 배치되고 피고인을 공범과 동시에 기소하지 않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이를 오인했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이 같은 1심 판례가 그대로 확정되면 검찰이 앞으로 공범 분리기소 시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징역 4개월이 선고된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및 양형 의견을 존중한다며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위증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해 이 부분 역시 항소심에서 다뤄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와 연어술 파티 의혹을 둘러싼 2차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김 의원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는 장소와 시점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조만간 10달째 이어지는 수사에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3천만 원을 전달했고 몇 달 뒤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금 전달 창구로 지목된 이기 동작구 의원과 김 의원의 배우자는 당시 사무실이 공사 중이었다며 이들의 주장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경찰은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관계자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 동안 사무실 공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어 전 동작구 의원 중 한 명도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전직 구의원들이 돈을 돌려받았다는 장소와 시점을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 중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양측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관여 여부에 따라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최근 차남 취업특혜 의혹과 관련해 빗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직 보좌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박대준 전 쿠팡 한국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10달째 이어지면서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세계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24일에 내려집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인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재산분할 소송 변론을 마친 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시점 논의된 건가요? 재산 분할 대상으로 SK 주식 인정된 건가요? 재산 분할 대상의 SK 주식도 공동재산으로 논의하셨을까요? 2차 변론까지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그 경우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 건지 등입니다. SK 주가는 기준 시점에 따라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이었지만 최근 80만 원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까지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린 2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설사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 해도 재산 형성 과정에 노 전 관장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지급 방식 역시 변수로 꼽히는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SK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 대면회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은 무산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하고 다른 조의 예선 경기를 지켜보는 신세가 된 우리 대표팀이 더욱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어제 조별 예선을 치른 세 조의 3위 팀이 모두 우리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12개 조의 3위 팀 중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1승 1패를 기록 중이던 D조의 호주와 파라과이가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칩니다. 나란히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을 쌓은 두 팀은 D조 2, 3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열린 2조 예선에서는 에콰도르가 강호 독일을 상대로 예상 밖의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역시 1승 1무 1패, 승점 4점으로 32강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F조에서도 일본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스웨덴이 1승 1무 1패로 조 3위에 올랐는데 조 3위 팀 중 득점이 가장 많아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숨죽이며 다른 조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내심 바랐던 시나리오가 모두 반대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한 3, 4일 정도 남은 거에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잘 또 만들어야죠. 그래서 잘 되면은 우리 선수들이 잘하는 거고 또 잘 되지 않으면 그건 또 감독의 책임인 거고. D조의 파라과이와 E조의 에콰도르, F조의 스웨덴 등 조 3위 팀들이 모두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조 3위 12개 팀 중 4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축구 통계업체 옵타는 한국의 32강행 가능성을 여전히 54.45%로 예상하고 있지만 조 3위 12개 팀 중 10위에 불과합니다. 아직 6개 조의 예선 경기가 남은 가운데 3위 팀 중 상위 8개 팀에게 돌아가는 32강행 티켓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32강에 가기 위해 다른 조들의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축구대표팀은 분위기도 뒤숭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외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고 불협화음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들의 발은 너무 느렸고 호흡은 안 맞았습니다. 패스는 부정확했고 서로 탓을 하기 바빴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90분간의 굴욕. 선수단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홍명보 감독은 선을 그었습니다. 어수선한 거는 조금 있었지만은 그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최악의 결과와 더불어 우리 대표팀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공전 직후 수비수 서령우의 소속사는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해 팬들의 빈축을 샀고 핵심 수비수 김민재는 교체 과정에서 불만 섞인 제스처가 논란이 되자 현지 취재진에 메시지를 보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습니다. 교체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멤버 교체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꿔준 거예요. 일부 선수들이 경기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 상황. 특정 선수 개인 트레이너의 대표팀 개입 의혹, 그리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과거 축구 대표팀의 악몽이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다시 들이오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온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지만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안가 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0.9도, 대구가 16.7도로 선선한데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서울 32도를 비롯해 세종과 대전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 후반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뒤 2부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